안녕하세요. 퀴즈란마 시작하겠습니다. 공갈치지 마라.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2절까지 불러보시죠. 대한민국 제1야당 새정치연합이 봉숭아 학당 수준이라는 걸 온 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이 판국의 문재인 대표는 존재감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권노갑 고문 어제 오전 긴급 회동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난국의 배경에는 친노 패권주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적 친노 집중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순절미에 김치국 먹으면서 그런 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봉숭아 학당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해보시고 정치 해보셨으니까 원래 저렇게 합니까? 싸우고 박차고 나가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무슨 저기 뭐 1박 2일 MT 갖고 단합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최고위원 회의 석상에서 저런 어떻게 보면 난장판 수준의 원내에 계실 때 이런 일 보셨어요? 전 못 봤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2010년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당시 홍준표 최고위원이 당직 인선 반발하면서 회의장 박차고 나온 거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요번에 지금 홍준표 지사 문제가 되는 2011년 전당대회가 아니고 그 2010년 전당대회에서 안상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2등을 홍준표 최고위원이 됐어요. 근데 안상수 대표가 당직 인선을 하니까 뭐 이렇게 독식을 하냐, 네 멋대로 다 하냐 당직 인선 다 하면서 그때 맞아요. 아니 뭐 박차고 나갈 수 있죠. 화나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사퇴한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2절까지 불러보시지 그랬나요? 박차고 나올 수 있죠. 그야. 뭐 최고위원 하다 보면 상당히 살벌합니다. 얘기가 다 쭉 앉아가지고 마이크 잡을 때 꼭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얘기를 하더라도 칼이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상황 짧게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 보시죠.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가 뭐 설전도 부를 수도 있고 박차가 나올 수도 있으나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당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같은 최고위원이 공갈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험한 말, 막말까지 넣으면서 그 자신의 당을 사랑했던 또 당을 혁신하고자 했던 그 욕구 자체가 그런 기대가 동료 의원, 동료 최고위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이 상수에서 돌아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차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 더 나가서 또 여성 최고위원은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볼 때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나 여당이나 공당의 그런 최고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저런 봉숭아학당 같은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정당사에 당이 하나 추가가 됐답니다. 봉숭아학당이라고. 그 최고위원 사표 낸 건 사실은 뭐 새누리당에서도 지난번에 김태희 의원이 또 새누리당 안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이제 사퇴를 했다가 다시 거둬들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퇴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 입장과 소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어제 보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대0 전패를 해서 당이 위기에 몰려 있는데 위기에 몰려 있으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고 의식들이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인데 거기에서 사실은 막말 요구 같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주승용 의원의 그 사퇴 요구보다 정청래 의원의 저는 그 맞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갈이라는 단어는 이건 같은 동료 의원이나 동료 최고위원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하는 말들이 아무리 막말이라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당에 같은 최고위원에게 공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센 단어를 쳐야만 뭐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말을 딱
꾸짖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어제 그 모습이 2012년 대선 후보 TV 토론 때 이정희 당시 통진당 대선 후보가 막말을 할 때도 제어하지 못하던 그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TV 토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저 때도 문재인 대표께서 좀 말리셨으면 좋을 텐데 어제도 그래서 구경꾼이냐 왜 못 말리냐 그리고 심지어는 사과해라 해도 말도 안 먹히는 이런 상황. 문재인 대표 지도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도력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 감각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감각이 사실은 뭐 타고나는 거 반, 경험 반인데 뭐 타고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물론 경험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표 사실 초소년 아닙니까? 그리고 제 기억에 최고위원회에 본인의 대표제도 주재하는 거 말고는 그냥 일반 최고위원으로 참가하신 적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저런 문제가 생기면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나왔을 때 일단 여기서 비공개로 전환합니다라고 해서 기자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연분홍 치마를 찾든 춤을 추든 멱살장을 싸우든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어떤 분란 모습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를 호통칠 수도 있고 거기서 정청래가 반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멍하니 넋놓고 있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대표의 타고난 리더십의 문제도 있지만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 아니겠는가. 예.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한번 최고위원 회의에 참여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런 경험 없이 초소년 하고 있다가 덜컥 대표에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주재해야 되고 보니 어저께 같은 상황이 문재인 대표 정치인에서 처음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연분홍 치마까지 나와버린 거죠. 아마 그 2012년 대선판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이정희 의원 발언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가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정희 대표를 공격을 하면 중도파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잘못하면 원래 야권 지지 성향 집도끼 나가면 어떡하지 하다가 토론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재인 대표의 어떤 정치력으로 해서 타고난 능력이라든지 경험 부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 어제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문 대표의 그 리더십 부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당내에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DJ 서거 이후에 또 노 대통령 그 서거 이후에 당내에 어른다운 어른이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해서 뭐 당연히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 지도력도 있고 예. 국회에 있는 뭐 초선원이나 재수원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라갈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뭐 정동영, 천정배 의원 보듯이 잘 살 길 찾아가는 것이고 또 안에서는 안에대로 계파별로 계보별로 또 예. 있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정말 마음을 대놓고 저 사람 말은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는 어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어른이 없다는 게 야당의 가장 큰 지금 한계라고 그렇죠. 보고요. 어른 없으면 봉숭아학당 됩니다. 예. 아닙니다. 어른했기 때문에 봉사학당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뭐냐면 성격이 저는 아직은 정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원칙적이지만 또 한편 굉장히 또 샤이한 측면도 있고 저럴 때는 사실 그렇게 꾸짖고 아니면 호통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착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것들을 탄다.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예. 남에게 또 싫은 소리도 못 듣는 성격이거든요. 정치인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좀 두꺼워야 됩니다. 얼굴이. 예. 신의원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두꺼워야 되는데 두꺼우려면 남한테도 두꺼운 말을 해야 되고 남이 예. 두꺼운 말 해도 그렇네요. 그것을 네.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욕먹을 각오도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얼굴 그런 게 두꺼운 저는 안 사람이 돼요.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네, 두꺼운 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를 잘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공통점이 많죠. 그러니까 노무현의 유산을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많이 다 일부 받았죠. 예. 했는데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발력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순발력이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러면 내 마누라 버리란 말이냐? 네. 내 장인이 그 6.25 때 이렇게 뭐 좌익 그쪽으로 앞장서가지고 무고한 양민 학살 연루됐다면은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하는 그 엄청난 순발력이 발휘가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요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오히려 뭐 그 얘기하는데 약간 흐뭇한 표정도 짓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정치인에게 말이에요 그 순발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그 언론 카메라가 앞에 있는 그 속에서 말 한마디를 어로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달라요. 그럼 순발력은 없습니다. 좀 없던 걸로 하고요. 근데 뒤늦게라도 수습을 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습하려는 노력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죠. 이제 정청래 최고가 이 적절한 방법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1야당의 대표가 공갈치지 마라 이런 말 듣고 뒤늦게나마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반응 오늘까지 사과 안 했고요. 어제 있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주승용 최고가 문재인 대표 비판하는 것도 자유고 제가 옳지 못한 주승용 최고를 비판하는 것도 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승용 최고한테 사과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의향? 없습니다. 저때 장면은 이제 그 최고위가 파행되고 난 뒤에 바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또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시죠. 공갈친다는 표현이 막말이냐? 공갈이 막말 아닙니까? 고운 말인가 보죠, 그러면? 문재인 대표 면전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 대표 비판한 것도 예의 있는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요. 아까 지금 정청래 의원 말이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갈은 막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가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라는 것도 자유고 내가 주승용 최고를 비판한 것도 자유라고 말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비판의 방식과 비판의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는 4.29 재보선 패배 이후에 일관되게 지도부의 사퇴에 대한 압력을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 맥락에서 지금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놓고 사퇴한다면서 사퇴를 안 하면서 공갈치지 말아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승용 최고의 입장을 정청래 최고가 반대할 수는 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저렇게 공갈친다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금 야당의 이른바 최고위원급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 문화의 한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는 정청래 의원 얘기가 일리가 있어. 제가 그것만 확인하시죠. 정청래 의원은 공갈은 막말 아니라는데요. 막말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맥락상 막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격을 할 때도요.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하면요. 그렇게 화가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프죠. 아프죠. 그런데 저 경우는 뭐 골 찌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러면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열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똑같은 표현의 자유라 해서 그렇게 그걸 동렬선상에 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우리 김 변호사께서 법조인이니까 공갈도 죄지 않습니까? 공갈이 도대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공갈죄요? 예. 원래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공갈이죠. 이 공갈은 이제 부장님한테 예를 들면 아니고 뭐 예전에 잘못한 거 협박해가지고 이거 저 돈 안 주시면 이거 세상에 오픈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 받아낸 거. 이걸 공갈이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공갈은 그렇게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저 맥락은요. 그러니까 공갈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문제는 그래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그런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그 발언의 품격 자체가 지금 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그 표현의 메시지가 뭐냐예요.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의 혁신을 바라고 정치도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얘기를 극단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폄훼하면서 심지어는 그 문제와 가지고 사퇴하겠다는 그 진정성까지도 발로 짓밟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원의 품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품격이 공갈이라는 말로 극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말하다 보면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 개념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뉘앙스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제 최고위원회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붙이면요. 새정치민주연합을 제가 저렇게 비판하는 게 정말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정청래 최고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다 아실 겁니다. 그 득표율을 보면 당원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최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을 좀 알고 당 사정을 아는 분들은 이제 그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론조사,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야당에 대한 지지층들의 일정 정도의 정치적인 이 분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격을 가지고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하고 그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심한 선정적 발언이나 자극을 통해서 일부 지지자들한테 좀 속시원을 주는 것들이 저는 그게 과연 지금까지 열린우당 이후에 수많은 통합과 분열을 계속하면서 야당이 좀 잘못된 지지층들한테 포획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포획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말을 하면 정청래 최고는 더욱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것이 야당을 좀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내가 야당 지지층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 이렇게 자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유승희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예. 어버이날 경로당 가서 불러드렸던 노래라면서 했는데 왜 그 노래 불렀는지 해명은 좀 달라졌습니다. 한번 그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노래 한 소절을 불렀는데 박근혜 정부의 공적 연금 맹세가 얄궂은 노래가 되어 봄날이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난을 받으니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 저것도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감 표명을 하거나 송구스럽다는 이런 사과를 할 때는요, 신속하게 하고요, 화끈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걸 지금 굴절을 시켜버렸어요.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어버이날 경로당 가잖아요. 그러면 김칫국에 인절미를 먹으면서 거기서 어르신들 제가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릴 테니까 웃으면서 박수같이 쳐주세요. 그냥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흐뭇해하면서 좋아들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용도로 가서 노래를 불러놓고 저게 무슨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에 대한 그럼 경로당 가갖고 그런 용도로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방 다 또 들통이 날 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에게 별로 플러스가 되죠. 예, 유 최고위원도 저희 저런 것들을 정말 좀 쿨하게 사과하면 안 될까요? 그때 그러니까 좀 이게 이 지지자들이 들어도 아 저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자리가 경로당 자리라 그러면 저는 같이 따라 부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어르신들 앞에서 공수학당이라고 얘기하면 딴 노래 부르면서 또 춤도 추고 싶어요. 그럼 어제는 최고위원의 자리입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 차차리에 팍 차고 나간 자리입니다. 이 지금 당이 침몰 위기에 있는 그 직전에 유승희 최고위원이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다는 그런 정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거기다 또 방금 그 해석 해명하는 그 내용도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정치 민주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주승용 의원을 공격한 것이 단순히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을 공격한 막말 정도가 아니다라는 좀 이따가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친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위원 중에 호남을 대표하는 주승용 의원에게 공갈치지 말라 이 얘기는 친노가 좀 비약을 하자면 친노가 호남분들한테 호남 대표한테 예의를 안 지켰다. 예의를 안 지켰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런 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그렇죠. 호남을 좀 이렇게 그렇게 된 대우한 거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특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아는 분이 일부러 가서 그렇게 고를 질러버리면 이거는 단순히 주승용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 호남 민심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보선 참패 이후에 최고위원회 지도부 내에서 향후에 당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남을 비롯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입장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전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비대위 체제를 주장한 것이고요. 그러나 일부는 아직은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일단 수습이 먼저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이견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하는 것은 친노 입장을 대변한 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그렇죠. 정청래 최고는 특정한 계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제 그 독불장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친노하고도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호남하고도 친하기도 하고 비누하고도 친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동영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친노 세력이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아니겠죠. 호남 속의 어떤 그런 비노 입장을 비판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가장 곤혹스러워진 사람은 문재인 대표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북한이 동해에서 그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좀 더 그 자세한 소식 알려드리고요. 김무식 교수님은 또 북한 관계도 전문가시잖아요. 오늘 쏠 줄 알고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함대함 미사일이 어느 정도 좀 위험한 건지. 함대함 미사일은 뭐 일상적으로 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지금 단거리인지 중거리인지 구체적인 소식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늘 신문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지금 실제로 개발했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저것과는 다른 종류입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주변 나라를 위협할 때 잠수함 발사하는 것들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탐지가 불가능하고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은 굉장히 컸을 나라 안팎으로 참 불편합니다. 저 얘기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잠수함 얘기는 부산 앞바다에서 갑자기 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온 거는 KN 그
공일 미사일. 예, 공일 미사일을 그건 쏘는 아마 건데. 단거리 미사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사일 맞은 사람, 미사일 공격당한 사람, 사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굉장한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격을 받은 게 저희가 볼 땐 그거예요. 어저께 있었죠? 아침 일찍. 네. 예. 회동. 바로 박지원 의원과 동교동계 차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만나서 문재인 대표가 충분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지라는 말, 곧 사퇴라는 말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제 포문을 연 것 같아요. 28 전당대회에서 이제 예. 문재인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에 굉장히 말을 좀 아껴 왔었는데 결국 이제 박지원 의원도 본격적인 이제 행보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8 전당대회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당대표가 돼야지 총선이나 이런 데서 이길 수 있겠는가.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4대 0이라고 하는 참패, 지는 정당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명분도 있고 또 주변에 동조 세력도 있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당 바깥에 있는 천정배 의원이 아니고요. 박지원 의원이 저걸 어떻게 노련하게 잘 요리를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 어떤 지형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사실 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동교동, 호남, 박지원, 심지어 이호 여사까지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사실상 사퇴 요구를 했는데 이호 여사가 사퇴하는 얘기는 이렇게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인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호 여사. 아무튼 네. 박지원, 권노갑, 호남에서 압박을 한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안 합니까? 왜 사퇴 왜 안 하나요?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하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지금 주류인 친노 쪽에서, 당신 나가면 되나? 그러니까요. 계속 해라.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측면. 그러니까 몇 개월만 1년만 버티시면은, 아니, 대표님, 우리가 공천 받아가지고 다음에 배지면 달면은, 그 다음에 등승을 1년 반 뒤인데, 왜 이 좋은 자를 물러나십니까? 대표님 물러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끝까지 버티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있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그만큼 개파 공천이라는 걸 사실상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그거는 뭐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국민공천 때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새누리당이 하자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개파 공천. 지금 뭐 프라이머리에 또 당다툼이 많이 있죠.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날 수 없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저는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는 저는 문재인 대표가 아까 우리가 좀 예의 바르고 나름대로 좀 아주 그 나이스 가이예요, 그죠?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네. 자, 이런 사람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대통령 선거 패배에 의해 계속 압박하다가 정말로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양심이 뭐냐면 친노 개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정당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구나. 앞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묘역에도 못 간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저는 안다고 봐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자. 그것을 공약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기억자도 개파주의의 기억자가 안 나온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더 크게 통합하고 더 크게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하기 전에 갑자기 재보선이 온 거예요. 갑자기 이거는 예정이 안 됐던 겁니다. 국회의원 새 곳을 재선거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전에 완패가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물러나 버리면은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통째로 무너진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넘었으면은 뭔가 이 당을 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물러나라고 얘기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타이밍이 이제 그런 판단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도 못했는데 앞으로도 하겠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좀 이렇게 공천이 그동안에 재판이다 이런 안 얘기는 됐잖아요. 개파 공천이요? 개파 공천. 개판 공천은 아니죠? 네, 개파 공천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정치권에 여야에 다 문제가 있는. 근데 그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누리당은 이제 동업정당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낙 오랫동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그 안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업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파 공천을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는 굉장히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쪽 야당은 동거정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긴 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뛰쳐나가는 거고 또 기분 좋으면 또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또 개파의 이익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의 그 동업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개파 공천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한 단합되는 모습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과대평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그래서 야당이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아요. 야당이 김무성 대표가 제가 좀 마무리 좀 하고 18대 총선에서도 공천 탈락됐고 19대 총선에서 그렇죠. 공천 탈락되는 그게 다
그 18대는 친이가 친박을 학살한 거고 19대 때는 거꾸로 이제 친박이 친이를 학살한 그런 공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의 개파 공천을 그만하자 하는 점에서 이제 그 국민 공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요. 그런 저런 그게 있으면 새누리당하고 같이 그 공천 제도를 도입을 하면 돼요. 왜 문재인이 대표로 있으면은 내가 공천받고 없으면 불리하다. 그런 것 자체가 민주정당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는 정치학자들 중에서도 장단점과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뭐 절대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야당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새누리당한테 우리가 배울 점은 과감하게 자를 사람은 자르고 물갈이 할 때는 한다는 거죠. 야당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런 상황 지켜보는 착잡한 분들 많습니다. 지금 특히 야당 이런 상황 우리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정청래 의원 막말 또 주승용 의원의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부끄럽습니다. 최고위원 정도 되신 분들이 국민 앞에서 말씀에 대한 품격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그렇고요. 예. 또 주승용 의원은 개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 아니고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의 민심을 전달하고 예. 민심에 따르자는 제안이었었는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 민심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광주 민심 또 호남 민심을 굉장히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의원 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이제 친노 개파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네. 친노의 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과 거부하는 이유가요? 예. 네. 그리고 또 사과를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네.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은 친노 개파 정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응징이고 또 그 친노 개파 수장인 문재인 대표 리더십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그 이후에 좀 당이 혁명적인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승리하는 정강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호남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랑하고 앞으로 당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지금 친노 개파 이기주의 그런 비판해 주셨었는데 개파 이기주의 하나 때문에 당이 이 지경까지 옵니까? 그 말고는 다른 문제 없습니까? 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 어떤 겁니까? 우선은 이번 그 재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이 그토록 요구했던 친노 패권 정당을 바꾸라는 것에 대한 바꾸지 않은 데에 대한 응징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당선만 되면 친노 개파를 해체를 하고 개파라는 기억자도 안 나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멀리 보게 되면 이 실패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의 표심의 결과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 계속 처음부터 문재인 대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는요 야당에서 맨날 선거만 패배하면 지도부가 물러나니까 리더십 구심점도 없고 또 야당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문재인 대표 사퇴하면 또 대안은 있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잦은 교체를 저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 패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고 있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또 항상 야권이 당선이 됐던 그 지역에서 전패를 했기 때문에 여느 선거와는 다르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비롯한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버려진 정당이 다시 세워지려면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책임지는 모습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새로운 출발은 당의 본질과 같이
의식과 체질을 완전히 바꿔서 환골탈퇴하는 정당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도부 총사퇴가 없이 말로만 당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진정성과 진실성을 국민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대안이 있느냐 여부를 이야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표 외에 13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무슨 대안을 찾습니까? 예. 문재인 대표 아니라도 대표할 분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이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분당 가능성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가 너무너무 커집니다. 지금 당을 고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나 미래는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진단도 못하고 소리를 귀막고 있는 정당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요일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다들 공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박주선 의원이 이제 광주 전남의 호남 민심을 가장 이제 대표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최고위원도 지냈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에 광주 서울의 천정배 의원 당선이라든지 관악을에서의 패배라든지 이걸 보면 호남 민심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주장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발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후년에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당으로는 이런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서 승리가 난망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분당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승리와 내후년 대선 승리라는 것을 호남 유권자들한테 확실하게 자신감과 신뢰를 주기 위한 황골탈퇴 아니면 살을 깎는 각오에 변화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채찍을 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당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반응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지도부가 사퇴 안 해도 돼요. 오케이. 문재인 대표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퇴를 놓고 막말 싸움을 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명망이 있는 실망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당 혁신 무슨 대책위원회 하나 꾸린다든지 지금 패배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내 혁신을 위한 살을 깎는 지금 고민이 있는지 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해요. 김 박사 얘기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앞서 박주선 의원의 얘기는 호남 정서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이나 또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고민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고 그 경고를 이번에 4.19 재보에서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경고의 핵심이 뭐냐? 그 경고의 핵심 안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친노 패권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친노 패권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친노 패권주의가 왜 안 되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는 친노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차질이 없다 그런 뜻 아니에요. 친노는 야당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할 경우에는 또 잘 결집을 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이나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몇몇 인사들이 지난 12년에 총선 그걸 이길 것 같은 선거를 져버린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또 져버린 이런 상황이 보니까 광주에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쭉 보니까 이들 그대로 갈 것 같으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나타 봤는데 이번에 제4.19 접어서 진짜 져버리니까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각이 크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각 변동의 중심 가능성에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입니다.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비노인 원내대표, 새정치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잘 사람들 안 만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찍는 거 그만하세요. 정말이야, 정말. 내가 언론에 지금 안 나가 괜히 나가면은 이런저런 쓸데없는 억측들 뭐 이래서 물이나 한 잔 드려서 보내. 제 생각 불편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나는 이제부터 일체 말을 안 할 테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손학규 전 대표가 기자들이 찾아오면 일절 안 만났는데 채널A가 정말 단독으로 지난해 12월 손학규 전 대표를 어렵게 만나서 저 집을 공개를 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만나고 싶어 했는데도 손학규 전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노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제 전남에 내려갔다가 바로 손학규 전 대표와
2시간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만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만나고 문재인 대표는 안 만나고 좀 의미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시기가 참 묘하죠. 네. 거기다가 뭐 손학규 대표 집도 뭐 구기동인가요? 평창동 쪽으로 네. 옮기셨다고 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야권 재편 핵이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 지도부라고 하면 차기 총선 대선에서 야권의 구심점으로 가장 겁나는 인물은 손학규 고문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선에 나왔을 때 설사 대선에 본선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 확장력이라든지 폭발력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것이다. 왜냐하면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좌우를 아루었던 사람이고 거기다가 중도에 대한 워낙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집토끼 뿐만 아니라 상크토끼도 잡을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더군다나 결국 호남의 지지인데 호남의 선택은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호남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호남만 잠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어떻게 하면 총선 대선의 승리를 가져다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보면 손학규 고문도 충분히 호남의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손학규 고문이 움직일 기회는 한 번은 있을 건데 문제는 손학규 고문이 강진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여의도 정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당내 세력 균형이라든지 당내 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내에 있는 비노기의 의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기를 가지고 친노에 대한 공세를 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에요. 손학규 전 대표의 가장 큰 강점 왜 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굳이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고 저 오지 말라 그러도 왜 자꾸 만나려고 그럴까? 왜 그럴까요? 뭐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손학규 대표는 적어도 야권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그렇죠.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한 명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총선 대선 주자 중심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의 한 명. 누가 봐도 의심의 한 명.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학규 전 대표는 중도 지역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가장 중도에 있는 인물이에요. 가장 중도에 있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대안이. 가장 중도에 있는 야당 같은 가장 아픈 대목을 가장 채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후보예요. 확장성 있는 후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경력이 있습니다. 가장 경험이 노하우가 경륜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선 주자들 중에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오지 말라 그래도 카메라 들고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지형 재패를 한다고 얘기하면은 손학규 전 대표의 영향력이라든지 역할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물이나 한 잔 줘서 보내라. 더 이상 나 말 안 할 거야 했던 분이 비노인 이종걸 원내대표 만났고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천정배 의원 또 안철수 전 대표 심지어는 정대철 전 의원까지 다 만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의 친노를 제외한 나머지 야권이 다 모여서 새로운 당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손학규 고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분명한 은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사실상의 정치 활동 재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J 그 정계 복귀할 때도 그랬는데 막강한 자기 열혈 지지층들이 있어요.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손학규요. 이런 정도의 뭐 큰 게 없으면요 쉽게 복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박주선 의원 그 인터뷰 중에 굉장히 그 귀에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의식과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새정치연합. 그런데 의식은 어떤 당의 이념적인 정책적인 그런 노선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도 개혁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지론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요 28 전당대회에서 되고 나서 이승만, 박정희 묘역도 가고요. 유능한 경제정당, 천안함 폭침도 인정하고요. 믿음직한 안보정당. 어떻게 보면 중도로 이동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체질의 개선이라서 의식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이 체질이 문제예요, 체질이. 이 체질이 바로 친노 패권주의거든요.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 친노가 무슨 그런 중도 노선 걷는다 해서 당이 화합하는 그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저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나 이제 내년 총선 대전에서 그 야권의 재편의 핵심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박 박사님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계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분이 스스로 제발로 걸어 나오기에는 굉장히 많은 흡인력과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올 명분 필요하다.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요. 손학규 전 대표의 그 중도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또 가장 큰 약점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선명성의 부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은 야권의 핵심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을 최고 여론조사 뽑아주고 문재인 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주는 그 지지층들의 열혈 같은 그 존재에서는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마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분이 한 입으로 해주신 얘기 친노 패권주의가
당을 망쳤다. 그 얘기인데요.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노, 비노, 반노 전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노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친노, 비노가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는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당은 친노가 없습니까? 친노 강경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대 없는 나날들이 연분홍 치마가 온다는데 그대 생각 이밤 따라 길어지네. 저희가 문제적 친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문제적 친노라는 것은 첫 출발할 때 건전한 친노였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신이 지금의 이 모습은 아닐 거다. 이런 취지에서요. 저희가 진짜 노무현 정신은 뭐고 어떻게 변질돼 왔는지 잠깐 패널 한번 정리를 보시죠.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친노 출발은 지역주의, 타파 좋은 거죠. 탈권위주의. 권위주의, 타파 국민에게 다가가고 그랬는데 정의롭고 동지로 뭉쳐있고 정말 탈권위주의를 위해서 의욕도 넘쳤고 심지어 탈지역을 위해서도 애썼던 이것이 첫 친노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노가 왜 공정이 되어 있냐?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 좋았는데 우리만 정의롭다. 결국 도덕성의 독점, 독선으로 왔다. 동지 좋습니다. 동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동지가 패거리로 변질이 돼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속닥속닥 다 결정한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의욕, 과잉, 오늘 보셨죠? 막말, 공갈친다 이런 것도 의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막말과 과격한 것들이 의욕 때문에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을 벗어나겠다고 하면서 그 결과가 지역 벗어나는 건 좋은데 호남을 소외시키는, 쓰고 버리는 자, 이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걸 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틀면요. 이거는 기득권을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전에 친노의 원형. 권력을 잡기 이전. 그렇죠. 예. 이게 이 당시에는요. 배고픈 가치 집단이었어요. 친노가. 예. 배고픈 가치 집단이었어요. 근데 배는 고프지만 그렇죠. 훌륭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렇죠. 탈권위주의, 탈지역주의, 그죠? 개혁. 예. 뭐 그런 그 배고프지만 어떤 숭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끈끈한 동지애로 뭉쳐서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고픈 가치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권력을 한번 잡고요. 네. 이제 배부른 이익 집단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죠. 배부른 이익 집단이다. 그러니까 배부른 이익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추태가 나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 사실 제가 이 입장에서 친노를 비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원래 친노 출신이신가요? 저도 범친노로 분류되기 범친노,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친노 문제점은 이제는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적을 할 때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분명히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정리가 된 것은 크게 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친노라고 이야기되는 그 개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뺄셈의 정치를 너무 선호합니다. 네. 뭡니까? 뺄셈 정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했습니다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일부 또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정몽준 후보로 지지해서 나가서 분당 비슷하게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둘이 단일화를 다시 해가지고 극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랬을 때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노무현 캠프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떠났거나 정몽준으로 갔거나 관망했거나 끝까지 순혈주의를 지켰던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들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그때도 우리를 싫다고 나가거나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붙잡지 않더라도 네. 뺄셈으로 남아있지만 한 방에 우리가 대권을 먹었다. 이런 뺄셈의 정치에 대한 아주 강렬한 향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갈 사람 가라. 예, 그렇습니다. 갈 사람 두 가라. 번째는 탄핵 정국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탄핵이라는 것을 해서 구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연합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반성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중도세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탄핵하려면 해라. 끝까지 가겠다. 그것도 뺄셈의 정치 익숙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탄핵 국면에서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우당을 만들어가지고 아시겠지만 과반수를 총선에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빼고 나서 다 갈 사람 가고 우리는 끝까지 지키면 나중에 큰 또
그 권력을 가졌을 때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친노라고 하는 뭐 특정 사람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친노라고 하는 그 문화, 저는 정치적 행태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빼고 우리만 남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DJ가 가르친 정치의 기본은 덧셈의 정치입니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이라도 데려오고 한 명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다 빼고 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주승용 최고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박주선 의원이 말하는 그 호남 배려하는, 호남이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뺄셈의 정치에 익숙했던 거거든요. 빼기. 왜냐하면 그것은 80년대 운동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의롭다는 것들이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고 간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떠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데 학생이 존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조는 학생을 뭐라고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럼 그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뺄셈의 정치는 너무 익숙하다는 그 말은 이 말하고 일치합니까? 독선 우리만 정의롭다? 우린 정의롭고 남한 사람 정의롭고 너희들은 부정하다? 그걸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문화가 이제 몇 번의 행태를 통해서 그걸 체득한 거죠.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친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뺄셈의 정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주의다. 그러니까 분열주의와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은 패권주의예요. 그러니까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패권을 질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은 기존의 가치에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파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새정치민주연합과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가장 큰 차이는 새누리당은 이익 중심의 집단이에요. 나눠 먹을 게 많아요. 이익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가 많이 되는 거죠. 야당은 가치 중심의 정당입니다. 그 가치 중에 가치 핵심이 뭐냐면 친노는 친노예요. 친노를 뭉치 그런 가치. 그러니까 친노의 정의로움 또는 친노의 어떤 대동단결주의. 이것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친노가 아닌 야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분열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내 선거에서는 자기들끼리 뭉쳐도 판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비판도 두렵지가 않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야당의 A라고 하는 인사가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친노 이기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기기 힘들어요. 몇 명, 뭐 김건희 박사 같은 사람 이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별로 동의하지 않군요. 이런 패권 정당 외부의 인재들이 이 정당에 가가지고 이 정당 중심으로 한번 총선 나오자, 대선 이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그 결과가 패배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친노 패권에 대해서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요. 28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합니다. 투표 하루 전 룰 변칙 변경도 있었습니다. 개파 동원도 난무했습니다. 극명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나 이런 거 앞두고 저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죠? 휴대폰이 무슨 만능처럼 해서. 저 얘기는 손학규 전 대표가 들어도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손학규 전 대표 저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박성면 박사 얘기 많이 동의하면서 한 가지 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게 가치 집단 아니냐 하는데요. 친노는 이미 가치 집단 아니에요. 저런 거를 막판에 경선 룰을 변경하는 게 가치와 이익이 이제는 공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길래 막판에 저런 경선 룰을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이 배고픈 가치 집단에서 배부른 이익 집단이 됐는데 문제는 그 새누리당하고 어떤 차이점이냐. 새누리당은 그걸 나눠 먹을 줄 알아요. 어느 정도로. 근데 친노는 그 독식을 하려니까 문제예요. 패권이라는 거 이꼬로 독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가화만사성 집안이 편해야지 만사가 잘 되다. 그 화자를 가만히 보세요. 벼화변의 입구자예요.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야지 그 평화가 오고 나눠 먹어야 된다. 당내 평화가 오는데 그걸 혼자 막판에 경선 룰 같은 거 이상하게 고쳐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다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니까 그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독점주의, 그 독식주의 그런 거죠. 제가 친노에 대해서 또 하나만 좀 쓴소리를 좀 하면요. 제가 이러다가 좀 찍힐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 캐도남마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더니 제 페이스북에 바로 올라옵니다. 요즘 종편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다. 출연료는 많이 받고 있냐. 그런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또 친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정치 문화적인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친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온라인상의 열혈 세력들이 너무 심해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전체 야당 지지층 중에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지지층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액티비스트가 돼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나 아니면 당원 투표에서나 아니면 여론조사에서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에서나 여러 가지
그 야당 내에서의 당대표를 뽑거나 여러 가지 리더십 형성하는 데는 이들의 액티비스트 활동들이 과대대표되는 게 있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예. 야당의 일정 부분의 지지층이지만 이들이 전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수가 과잉대표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열린우리당 이후에 이른바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그다음에 너무 괴팍하고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야기하거나 지금 있는 친노 그룹에 대한 비판 한마디만 해도요. 그건 적은 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야당 내에 팽배해 있는 한 아무도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저도 여기 와서 또 하다가 페이스북에 또 욕을 하면 막말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그 온라인 상에 있는 네.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는 저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그 열성 지지층들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뭐 꽃고댁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러 간 거에 대해서는 히틀러 묘소에 참배하느냐 유태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뭐 깜빵 얘기. 사람을 저주에 가까운 명박, 방명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런 것들이 바로 그 예. 온라인상의 소수 액티비스트들의 그 구호와 입맛에 맞추기 위한 저는 쇼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일부 친노는 저런 막말에 환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환호할 뿐만 아니라 편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노의 활동주의자들이 당내 전체 과잉 대표되는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침묵하는 야당 지지층들은 야 총선에 이겨야 되고 대선에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될까? 나중에 겁이 나서 입을 다물고 그런데 저런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뭐 그 보수 우파에도 그런 극단주의 있습니다. 세력이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그 극단주의 세력의 볼모가 돼 있으면요. 그 당은 확장성에 있어서 치명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혁신은 바로 그겁니다. 친노의 뺄셈의 정치를 좀 혁신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두 번째는 이 친노의 핵심들이 저런 야당의 일부 소수의 극단적인 문화에 편승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네. 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번 재보선 패배 후에 그런 것들 고칠 수 있는 심각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그냥 통합이 중요하니까 버티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오늘 김규식 교수의 페이스북에 이제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커밍아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뭐 그런 비판이니까. 예. 페이스북 아예 안 합니다. 혹시 그러면 너무 비판만 많이 했는데 친노가 우리나라 현대사에 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점, 의미 있고 잘하는 것도 좀 짚어주시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순수한 일종의 동호회 그룹을 세워가지고 이 친노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준 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치지향적이었습니다. 탈군주의에 앞장서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가장 예민해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뭉친 거예요. 그죠? 어떤 이해관계를 노리지 않나 자발적으로 뭉친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또 친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확장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지력을 결속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뭐 그럼에도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상당히 또는 야당의 지평을 상당히 애를 썼으나 거기까지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까지만. 네. 친노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보시죠. 이쪽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안 될까요? 시간이 다음 너무 주에 안타깝게도 하시죠. 다음 아무튼 주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 캐도나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채널A 종합 뉴스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